2부입니다. 대선일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죠. 이번 주말에도 대선 주자들 유세 현장 누비며 바쁜 시간 보내고 있는데요. 대선 전국 상황 직진본능 직설하고 2부 60분 동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다양한 콘텐츠들 마련돼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2부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 먼저 뜬 인물부터 정리할까요? 최창렬 교수 누굽니까? 네, 홍준표 전 이제 대표를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아하. 네, 홍준표 전 대표는 지금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 상당히 그 강도 높은 비난을 연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홍준표 후보에 대해 전 후보에 대해서 아주 호감 있는 그리고 같이 하자라는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오히려 후보 경선 탈락하고 난 다음에 더욱더 이 언론의 관심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보수 진보 모두에게 어떤 관심의 대상이 된 인물이었다. 예.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를 꼽았습니다. 네. 떴죠. 네, 떴습니다. 이제. 정계 은퇴했는데 떴어요. 은퇴하니까 뜬 것 같습니다. 네. 최진 원장 금주의 뜬 인물. 예, 저도 아마 틀림없이 홍준표 하실 걸로 알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졌었는데 요즘엔 다시 마구 뜨는 사람, 그리고 분명히 정계 은퇴 선언을 했는데 다시 또 정계 입문설이 떠도는 사람. 예. 홍준표 정말 재밌다 한국 정치. 예. 참 희한한 한국 정치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결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두 분 다 뜬 인물로 꼽았기 때문에 제가 좀 반론을 펴면 저는 그냥 그 정치권에 이렇게 입초시에 오르락내리락 할 만한 뉴스감은 되는데 그렇죠. 이분의 행보가 무슨 큰 영향을 미치나요? 그렇죠. 제가 봐도 영향 미칠 것 같지는 않고 근데 그러니까요. 이 방송에 이 제목이 뜬 인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떴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전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래서 이 뜬 인물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아무튼 그런데 그건 그냥 드리는 말씀이고 뭐 제가 볼 땐 크게 영향 못 미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별로 의미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노무현 전 대통령 그때를 소환하면서 이제 꼬마 민주당 가는 게 좋았다. 그게 30년 전 그 일이에요. 얘기를 뭐 말이 지금 됩니까? 하는 것도 좀 희화화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당대표 2번 하고 대선 후보를 몇 번씩 하고 대구시장 경남지사를 한 분인데 이제 와서 꼬마 민주당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하면 될 거예요. 그런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거 설득력 떨어진다고. 그렇죠. 저도 뭐 정치판에 좀 오래 있었지만은 뭐 하와이 특사단 후보의 손편지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일단 대선판에는 저는 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6월 3일 대선 이후에는 어떤 국정의 저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왜냐하면 정치를 30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지했던 그룹이라든지 TK의 나름대로 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새로운 정부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가 저는 하나를 이제 변수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하와이에서 원거리로 이렇게 메시지 던지는 거 보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어떤 정치 재개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걸 느껴집니다. 정말요? 강하지 느껴집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은퇴했는데 다시 재개한다고요? 저는 할 수 있을 걸요. 우리나라 정치가 뭐 이제 은퇴라는 게
별로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정치에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일단 부인하긴 했지만 뭐 총리설까지 네. 돌았잖아요. 네. 저는 가능성 제로라고 보는데요. 저도 뭐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총리설에 대해서 그건 그때 되고 난 다음에 생각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 걸 봐서는 홍준표 후보가 그리고 지금 새로운 정권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그건 통합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통합이라는 건 말이죠. 여전히 지금 비판적인 세력을 끌어들이는 게 통합입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의 통합이라는 건 그렇지 않고 잔뜩 적대적 진영에서 서로 비난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거. 그 사람은 이건 통합이 아니에요 사실. 네, 이게 품에 안기는 거예요. 예. 김상호 의원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뜬임을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뭐 그동안의 메시지는 좋았는데 탈당하자마자 이재명 후보한테 가잖아요. 그 여전히 이재명 후보나 이쪽 진보 진영에 대한 비판을 할 때 그런 상황을 끌어들이는 게 진정한 통합인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홍준표도 그렇고 김상호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저는 새로운 정권의 국무총리 이런 거 저는 가능성 거의 제로. 근데 저는 이제 의견이 같으면서 다른 점이 뭐냐면요. 이게 아까 말씀대로 일단 뭐 대통령 홍준표 총리 손이 일단 정치 공학적인 통합이다라는 부분은 동의하지만 이게 실현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6월 3일 대선 이후 바로 저는 두세 달 있으면 뭘로 들어갑니까 국면이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로 갑니다. 그러면 TK 대구 경북을 뒤흔들 수 있는 카드로 홍준표만큼 적절한 EJ 전략 카드는 없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상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요? 예. 근데 저는 요긴한 다른 히든 건 카드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러니까 지금 뭐 지방선거 등등을 포석을 두고 홍준표 전 시장과 뭐 이재명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뭐 그냥 계속 소통하고 채널을 열고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총리설에 대해서는 0% 아니에요라고 언급한 게 홍준표 전 시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은 어느 자리에 가든 호락호락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첫 번째 총리로 뭐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사람을 왜 총리를 시키겠습니까? 예. 저는 일단 그래서 총리설은 전략적으로 뛴 거라고 봅니다. 사실 저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지만 활용론은 여전히 있다는 거고 이제 결론적으로 놀라운 거는 어쨌든 이번 대선 국면에 쓸거리라든지 방송에 말할 거리가 많은데 이 홍준표라는 이름 석자가 주요하게 거론이 되고 한다는 거 보면 새삼 우리 한국 정치 놀랍고 홍준표에 대한 존재감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놀라운 생각이 좀 듭니다. 대선이 끝나면 대선 이후에 홍준표의 영향력이나 주목도는 현저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한계가 있을 겁니다. 홍준표 전 대표. 지금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예. 이재명 후보도 그야말로 선거 전략적으로 선거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홍준표 전 대표가 알 거예요. 모를 리 없을 겁니다. 우리 뭐 조금 있다가 이제 뭐 그 대선 국면 분석하면서 국민의힘의 지난 2주를 또 좀 복귀할 텐데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이 하와이에서 글 쓰고 그거 달래러 특사단 보내고 이럴 때입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근데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이번 대선에 중앙 권력이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내년 6월에는 지방 권력이 딱 통째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건데 대한민국 한번 또 바뀌어지는 건데 이때 과연 홍준표처럼 온몸이 정치 DNA로 가득 찬 분이 완전히 뒷손으로 물러나 있다? 저는 절대 안 그럴 거라고 봅니다. 뭔가 역할을 한다? 예, 뭔가 역할을 세게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좋아요. 금주의 진인물로 가봅시다. 최창렬 교수. 저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꼽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했잖아요. 예. 근데 그 탈당 과정에서 뭐 일주일 내내 국민의힘 내부에서 논란이 많았고 그것도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정리를 빨리 했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대단히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했고 그리고 결국 탈당해서 아무 역할을 못했어요. 김문수 후보는. 네. 게다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달라.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문수가 한 패키지로 하나의 그 묶음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중도층에게 별로 소구력이 별로 떨어져요. 이번 탈당 자체가. 그런데다가 역할을 좀 했었어야 되는 건데 김문수 후보가 뭔가 결단을 내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출당 제명 얘기도 좀 하고 이랬어야 되는 건데 계속 김문수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이런 태도를 취하고 이래서 저는 이번 국면에서 적어도 탈당에 관련해 가지고 윤 전 대통령 탈당 관련해 가지고 아주 역할을 썩 잘하지 못했고 득표나 외연 확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진우 원장 진인물. 저는 이제 홍준표하고 딱 대척점에 있는 인물인데 분명히 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사라져버린 사람.
요즘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분이지 않습니까? 오세훈? 한덕수. 한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임으로 꼽아봤습니다. 네. 아니 선대위 동참해달라는 것도 거부하고 찬조연설 요청도 거부했다는데 그건 왜 그런다고 보세요? 일단 본인이 뭐 전세 자체가 역할이 없다고 저는 뭐 스스로 본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가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친윤의 아바타 격으로 나왔는데 예. 친윤을 대리할 수 있는 아바타 격인 사람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근데 객관적으로 봐서는 한덕수 전 총리가 나오면 도움은 될 거예요. 글쎄 아무튼 뭐 도움이 됐다고 원팀이고 그러는데. 모두가 하나다라고 할 때 가장 상징성이 또 있는 그렇죠. 분인데 아무튼 통상 선대위에도 참여 안 하고 찬조연설도 거부한다? 전 이게 뭡니까? 이유가 한덕수라는 그분 개인의 DNA인 것 같아요. 자신의 어떤 역할이 대통령이면 하겠는데 그밖에 뭐 그러니까요. 보수정에 그런 거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번 그 후보 경선 과정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것의 연장이다. 다시 말하면 대단히 이기적인 거예요. 기회주의적인 것이고. 해봐야 대통령은 김문수가 되는 거지 자기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굳이 내가 나가서 그런 거 할 거 없다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뭐 이 정권을 일단 창출해야 된다는 얘기 할 때는 문제고 잊어서 아예 남의 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 게 한덕수 이분이 살아온 길 그것의 연장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저도 전적으로 당연히 50년 관료한 분이요. 시키는 건 잘합니다. 근데 독자적으로 알아서 하는 건 네. 못해요. 네. 지금 알아서 해야 될 국면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디 있는지조차도 찾기가 힘들 정도인데 예. 집에 있는지 나갔는지 국내에 있는지 어딘지 모를 정도인데 참 야 이런 아무튼 부분도 그러니까 있구나. 이런 얘기 나온 김에 뭐 또 복귀해 보면 2주 전에 김문수 후보가 당의 후보가 됐어요. 네. 근데 일주일 동안은 이른바 단일화를 한 해 안 한 해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그 새벽 3, 4시에 그 난리통을 그렇죠. 치렀어요.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은 탈당. 뭐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한 해 만의 소리로 날을 지내웠는데 동시에 그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들이 있었느냐? 홍준표 전 시장은 계속 비판하는 얘기 메시지를 냈고 한동훈 전 대표는 선대위 참여 안 할 뿐 아니라 선거운동 현장에 나오지도 않고 3대 요구 조건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한덕수 전 총리는 찬조연설 요청도 거부했고 그러니까 지난 2주를 이렇게 보면 국민의힘 쪽은 어렵사리 후보를 만들더니 그 후보 흔드는 단일화로 일주일 시간 보내더니 나머지 일주일은 팀원들이 각자 플레이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00% 맞는 분석이죠. 그 얘기는 이미 아, 뭐 이번 선거는 텄으니면 난 가서 해도 할 것도 없어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분위기가. 그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도 마찬가지죠. 전 후보도 가서 해봐야 뭐 내란 세력이란 말밖에 안 들을 것 같고. 그래서 명분이 있어요. 한동훈 후보가 참여하지 않는 명분이 있는 게 몇 가지 요구를 했잖아요. 네. 계엄에 대한 사과라든지 뭐 저기 극단적인 우파와 절연해라라든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절연해라. 이거 잘 안 들었거든요. 예. 근데 한동훈 전 대표로서 나중에 자기의 훗날의 정치적 입장 거취를 봐서는 지금 가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을 못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기 싫은 명분이 딱 갖춰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명분을 김문수 후보가 줘야 되는 건데 김문수 후보 자체가 그런 능력이 없는 건지 의지가 없는 건지 예. 영 지금 하는 게 이상해요. 이건 그러니까 대선을 어정쩡하죠. 네, 어중간하고 대선을 치르겠다는 집단이 맞는 것인지가 예. 의아할 정도다. 예, 저는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보면 한덕수가 움직인 건 하나도 없다고 보는 거고 친윤이 움직였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친윤이 한덕수 카드로 활용하려다 결국은 좌절되니까 이제는 용도 끝. 그래서 이제는 김문수가 일단 후보가 됐으니까 예. 어떤 형태는 거기로 활용하고 저쪽에 서야 되겠다라고 해서 친윤들이 김문수를 옮겨 갔다고 예.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명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동훈의 입장을 좀 이해는 합니다만은 지원 유세는 하되 선대위원회 합류하지 않겠다. 라는 걸 저는 좀 그 논리 명분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하다고 봐요 사실. 그것도 이제 다음 주부터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선대위는 또 합류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김문수는 돕지 못하겠다. 다만 대선판이고 내가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으니 거기에 내 자기 정치를 최대한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한동훈의 이 센스가 저는 보수층 결집에는 뭐 별로 도움 못 되고 그리고 중도층의 외연
확장 효과도 저는 미미할 거라고 봅니다. 예, 사실은 예. 그저 본인의 존재감을 유지하는 정도, 이 정도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철수의 저는 베이스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 국민힘을 맹렬히 비판했지만 순위 그 대선 주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야 어떻게 보면 뭔가 좀 깔끔한 면을 보여줄 수 있는데 예, 예. 지금 대선 후보들이 보여주는 한동훈, 뭐 한덕수, 뭐 이런 홍준표까지 다 합하면 예. 도무지 이게 뭐 갈팡질팡하고 이것도 아니, 저것도 아닌. 그래서 제가 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우리가 익히 아는 정치 상식상 후보 경선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사람들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공동선대위원장하고 예. 유세 현장에서 후보 손들어주고 그동안 본 모습은 전부 그거였는데 그렇죠. 이번에 국민의힘은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이제 치러지게 된 배경 자체가 탄핵과 계엄이었잖아요. 그거에 대처하는 그동안의 이 보수 그리고 좀 이제 강성 우파들의 이 태도 이런 처리하는 이 배경 자체가 이런 사람들이 합류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와서 이걸 뭐 정치 노이적으로 맞지 않는다 만다라고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네. 이게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다 자신의 입속에 따라 움직여요. 그게 이제 대의명분에 합당하냐 안 하냐를 따지는 그렇죠. 건데 예. 지금 보세요. 제가 한동훈 같아도 이거 돕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엄의 바닷속에 지금 아직도 허우적대고 허우적이 있는 거죠. 그게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런 일이 다 생기는 거거든요. 또 깔끔하게 해결될 수가 없는 게 그렇죠. 그 계엄에 사과 안 한 꼿꼿이 앉아 있었던 것 때문에 후보된 그래서 분이 그러니까요. 지금 김문수 후보니까 네, 네. 그 바다에서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구조적인 문제고 그래서 안철수와 한동훈 두 사람의 이제 스탠스가 상당히 다른데 여기서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더 잘했다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좀 세게 표현을 드리면은 6월 3일 조기 대선을 만약에 국민힘이 참패를 한다면 진짜 국민힘과 보수는 좀 시세말로 맨 땅에서 당권 주자들끼리 맞짱을 떼야 될 겁니다. 완전히 멘탈. 그렇죠? 그렇게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완전히 서로 한판 붙어서 해서모여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이 국민힘 모습으로 이 황골 탈퇴 할 수밖에 없고 그 길로 예.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예.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지금 기존에 나왔던 인물들 예. 뭐 나경원, 뭐 윤상현 의원은 뭐 당권 주자가 될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인물들은 안 돼요 이제. 이분들이 뭐 나쁘다, 좋다 얘기가 아니라 예. 이번 지난 12월 3일날 계엄 이후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행태들 예. 이건 보수가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은 좀 사라져 줘야 돼요. 제가 볼 때. 예. 할 만큼 했어요. 예. 그동안 너무 계엄을 옹호했고 사실 어떤 면에서 탄핵은 완전히 반대했고 체포영장 집행 반대했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끼리 맞짱 떠봐야 백날 맞짱 떠봐야 보수는 속된 말로 아주 어려워질 거예요. 이거 완전히 재편해야 돼요. 아니, 최진 원장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끼리 맞짱 뜨는 게 아니라 예. 그런 분들의 대표 누구 하나와 한동훈으로 상징되는 예. 그 찬탄파와 정면 승부를 걸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 말이죠. 방금 언급한 두 분은 아마 맞짱터는 링에도 못 올라갈 겁니다. 사실. 맞짱 못 들걸. 근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것도 나올 거 아니에요. 김문수는 모르겠는데 방금 이제 윤석열이란 아니 저 누구 윤상현? 윤상현 오늘 예. 나경원 뭐 이런 네, 거. 나경원 뭐 했는데 뭐 오늘 윤상현은 사실 뭐 기자회견 갑자기 국회에서 했는데 뭔지 했더니 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마치 당의 분열처럼 이제 얘기를 하던데요. 아까 김문수 후보나 이런 분들 다 올라가겠죠 링에. 그럼 뭐 전혀 친윤 비윤해서 싹 모조리 다 한판 승부를 겨누는 거죠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 막을 수는 없는 없고. 국면으로 가고 있죠. 당을 해체해야 돼요. 해체해야 되지. 그래야지 보수가 새싹이 돋지. 예. 이걸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여기서 맨날 맞짱 붙어봐야 또 서로 비난만 할 겁니다. 완전히 새 판 짜야 돼요. 이거 제가 볼 때는 보수의 완전히 새로운 탄생 아니면 이건 불가능해요. 속된 말로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은 고쳐 쓰기가 어려워요. 제가 볼 때. 고쳐 쓰기가 어려워요. 홍준표 전 시장하고 똑같은 말씀하시네. 이거 가지고는 지금 당권 경쟁에서 비윤이 이긴다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 그럼 완전히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 당 해체가 뭡니까? 당명 바꾸는 거 뭐 이런 거 말고 아니 당명 바꾸는 게 아니라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당명 바꾸고 무슨 일에서 되는 건 아니고. 당 자, 해체가 뭐 아직 실질적으로 대선 나중 얘기니까. 그거. 아직 대선도 안 끝났는데 예. 대선에 질 걸 전제로 국민의힘 당권 경쟁 지금 우리 여기서 얘기하면 청취자들한테 욕 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제로 윤 이제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보세요. 또 탈당의 변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탈당의 보세요. 변이 지금 보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자유민주주의고 이제 전체주의를 이제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난번에 그 12월 3일 날 비상계엄할 때 그 담화문을 발표했잖아요.
그때 나왔던 얘기가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이었고 그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언제부턴가 자유 얘기를 많이 하고 전체주의, 반공산주의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거 연장처럼 들려요. 이 메시지 자체가. 그또 하나가 아무리 그래도 이제 탈당하는 마당에 3년 몇 개월 만에 탈당을 하는 건데 그럼 적어도 계엄에 대한 반성은 있었어야 됩니다. 아무리 스스로가 한 거라 하더라도. 근데 그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탄핵으로 인해 가지고 계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받고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떻게 이런 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했나. 그리고 이거 선거 공학적으로 별로 도움도 안 되고 국민의힘 이런 메시지 자체가 뭐 탈당을 했으니까 안 한 것보다 낫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또 한 번 실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말이죠. 예. 저는 이건 뭐 말이 자진 탈당이지 실제로는 저는 강제 출당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막 당에서 거의 뭐 등을 떠밀어서 마지못해서 나간 거기 때문에 일단 시기적으로도 너무 늦어도 너무 늦었고 더불어 메시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사과 한마디 없이 백의종군이라고 썼더라고요. 근데 새삼스럽게 찾아봐서 배우는 사전. 관직 없이 전쟁에 그냥 참여하는 겁니다. 본인이. 이번 대선 참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이게 정말 이 발상이 잘못됐다는 거고 지난 5월 15일자에 이 보도를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 반로에서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나를 밟고 가도 된다. 그렇다면 탈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김문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근데 근데 고래고로 또 과무질렀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상반된 얘기입니다. 당신이 뭔데 이게 무슨 사과하고 그러냐라고 이제 항의했다는 얘기인데 뭔지 진실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나를 밟고 가라라고 보도는 나왔지만 실제로 언론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 행동은 나한테 털끝만 건드려 와라. 가만 안 되겠다. 이런 식의 행보를 계속 보였는데 이때 이제 김문수 후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결단은 문제다. 자기가 결심할 문제다. 그 말은 제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면요. 제 입으로 나가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알아 좀 가주세요. 이 말을 못 알아들었는지 계속 버티다가 아주 모양 좋지 않게 이제야 탈당했다는 모습을 이걸 보면 그리고 또 김문수 지지를 했대요. 야, 이거는 국민수 후보 지지가 아니라 오히려 저는 지지표 이탈을 시키는 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네, 제가 당권 아까 너무 앞서 나오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맞는 말씀이고 그런데 왜 그 말씀이 자꾸 나오냐면은 김문수 후보의 지금 여러 가지 행태가 선거 승리하고 자꾸 좀 반대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야말로 선거 승리보다는 당권에 관심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김문수 후보가 개인적으로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있고 본인은 또 자신을 장관에 임명을 했고 말이죠. 그럴 수 있어 연민도 있을 수 있고 다 있는데 이건 어쨌든 정당의 지금 대선 후보 아닙니까? 그다음 정확하게 공적으로 행동해야 되죠. 근데 이걸 자꾸 본인의 판단이 맞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그 대선 후보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우리가 당권 얘기가 나온 겁니다. 지금. 네. 저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말만 탈당을 했지 국민의힘하고는 실제로는 선을 긋지 않았다. 아직도 여전히 계속 고리를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 최근들 윤석열 측근들 계속 당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석동현 변호사, 선대위 시민사회 석동현 변호사는 근데 사퇴했어요. 사퇴는 했죠. 사퇴는 했지만 이제 뭐 김계리 입당했고요. 입당했지 않습니까? 장해찬 복당했고요. 근데 장해찬 또 저천이 복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성 친윤 인사들이 속속 김문수 주변에 국민이 모여들고 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정말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을 지지하는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냐면 건진이라 천공이라든지 혹은 전한길, 전광훈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혹은 김문수 후보를 맹렬히 지지하고 그게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단결입니까 그게? 이게 김문수 후보가 그래서 다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김문수 후보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김문수 후보가 다 오케이 한 거니까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당권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제가 지난주인가 잘 기억이 안 나겠습니다만 이제 본선 그 국면이 경선이 아니라 본선 국면에 접어들면 김문수 후보는 자기가 그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을 못해서 그렇지 내가 만약 참석했으면 나는 계엄 막아냈다 이렇게 태도를 취할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근데 전혀 그런 모습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안 했었잖아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앵커께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저도 잘 모릅니다만 안 바뀐다고. 최소한 본인이 이제 후보로 확정되면 완전 모든 걸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거든요. 사과하고. 근데 여전히 지금 어정쩡하게 윤석열 쪽에 선을 한 발 담그고 그다음에 본인이 가까웠던 사람을 끌어들여서 나름대로 세를 구축하는 이런 그 아날로그 정치로는 안 됩니다. 예.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 저또 김문수 후보가. 첨언을 하면 이건 김문수 후보가 한 건 아니지만 왜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 잠깐 들어왔다 나가신. 예. 그게 5.18을 며칠 앞두고 네. 이게 상상이 안 가는 발상이거든요. 누구의 발상인지 모르겠어요. 김문수 후보는 몰랐다 그러니까 뭐 이건 김문수 후보 비판할 건 전혀 아니고 어쨌든 그게 진영 내에서 모든 분이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상당히 주류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것 같은데 인식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반역사라는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민주화운동 거기를 그 당시 진압할 때가 그때 특전사령관이 정호영 사령관이었어요. 그 전에 이제 정병주 사령관이 이제 옷 벗었던 거고 저항했던 정병주 사령관 특전사령관이 그 후임이 바로 지금 이 정관용 아니 정관이 아니 정호용 장관이었거든요. 근데 예. 그런 분을 어떻게 그 쓸생을 했었냐고요. 해프닝이었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김계리 변호사도 나왔고 여러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정말로 이 결사체는 국민 일반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이게 무슨 비판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좀 연민스럽습니다. 지금 어떻게 그럼요. 이렇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생생합니다만 그때 5.18 관련된 그 기자실에 취재하면서 정호영이 뭐 5.18 발포 책임자 뭐 거의 기정사실화했던 인물이고 그리고 그분 미안하지만 뭐 언제적 인물이고 예. 어떤 사람인데 그게 해프닝 자체가 이해가 안 가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문수 후보 지금 주위에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뭐 측근 이렇게 언론에 나온 들 보면 솔직히 좀 걱정스러워요. 아 참신하고 미래지향적인 인물들 저 인물 이런 사람들 솔직히 안 보입니다. 뭐이제. 그런 점에서 6월 3일 이후가 오히려 국민의 미래가 더 걱정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후보 확정으로부터 지금 2주가 흘렀는데 그 2주 사이에 대선 판도의 어떤 그 여론 민심의 변화는 거의 안 보이죠. 그냥 여론조사 숫자도 거의 비슷하게 계속하죠. 비슷하고 더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김문수 후보는 완전히 갇혀 있어요. 더 이상 전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말씀 나눈 이 상황 속에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이상하죠. 오히려. 네, 그게. 그러다 보니 뭐 일각에서 그럼 이번 대선에 이재명 후보가 뭐 55% 득표할 거다 소리까지 등장하던데 그 뭐 물론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고개 쳐들면 진다 소리가 네. 나오긴 했습니다만 두 분은 어느 정도 득표를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제부터는 슬슬 우리 득표율 예측도 해야 되거든요. 해야죠. 저는 과반 넘을 것 같아요. 50은 넘는다. 넘을 것 같아요. 과반 넘은지가 이제 다 아시겠습니다만 18대 대선 때 이제 박근혜 전 후보가 후보. 51.6%, 51.55%였거든요. 그거는 제가 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워낙 지금 국민의힘이 이건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아주 질 수 있는 길만 골라서 거의 가는 예, 형국이다 이런 얘기 때문에 저는 과반 넘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나 55는 55도 저는 가능하지 않느냐. 51대 49기 동의할 수 없어요. 자꾸 51대 49들 얘기하는데 진영대교로 갈 것이다 막판에. 이건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건선. 예. 그것도 진영대교로 가려면 말이죠. 어느 한쪽이 좀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용해될 수 있는 잘못 이래야 되는 건데 지금 선거 전에 본선 국면에 들어와서 하는 게 이게 그 지금 본선 전에 국면하고 똑같아요. 완전 그 연장이기 때문에 저는 55%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지금 뭐 저도 동의합니다. 과반 뭐 득표율 넘을 거라고 이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이번에 계엄 국면에서 민주당 유리하는데 오히려 똘똘 뭉쳐가고 위원 확장을 해가고 있고 그렇죠. 절박하게 자기 쇄신을 해야 될 국민힘으로 오히려 자중질환이고 이렇게 거의 뭐 콩가루 집안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격차는 벌어지고 이 정도면 50%가 넘을 거고 그리고 지난번 대선이 워낙 박빙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복 심리 이래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대선은 과반을 넘는 것이 오히려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런 민심이 또 한편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이대로 가면 과반이 넘어가고 오히려 저는 그 전 대선들이 과반을 넘지 않았던 게 이상할 정도였어요. 사실은. 그리고 외국은 오히려 결선 투표를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번 경우는 지금 이대로 가면 과반은 무난히 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시 30분 향해 가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정현정 씨.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양재 부근부터 반포까지 정체고요.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신월 부근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역시 서울 쪽인데요.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막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안산 부근에서는 승용차 사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울 쪽인데요. 설악 부근부터 정체고요. 서종에서 화도까지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화성휴게소 1차로는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바란 나들목부터 팔탄 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막히고요. 서울시내 상황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 5차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녹천교에서 창동교 사이 2차로는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남순환도로 수서 쪽인데요. 서초터널 입구에서 선안요금소 사이 3차로 역시 사고로 막혀 있으니까요. 오늘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금주의 핫한 한마디. 최창렬 교수. 저는 핫했다기보다도 어이없고 충격적이고 아니한만 못한 말. 뭡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가 했던 얘기예요. 그 전원일치 탄핵에 대해서, 탄핵 인용에 대해서 공산국가에서 그런 일이 많다. 매우 위험하다. 만장일치를 계속한다는 것은 김정은이나 시진핑 같은 공산국가에서나 그런 일이 많다. 예.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 헌재가 매우 위험하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네. 근데 이런 말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일부에서 했던 그런 일들이 가능한 게 아닌가. 이게 김문수 후보의 인식이거든요. 이건 정치공학 선거가 아닌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의 소신인 것 같아서 너무 충격적이었고 어이없었다. 그리고 네. 안 했으면 좋았을 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진 원장 핫한 한마디. 이재명 후보가 그 4년 중임제 개헌론 발표했잖아요. 오늘 발표했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 4년 연임제. 예, 그렇습니다. 4년 연임제를 쭉 발표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그 배경 설명했는데 딱 그 귀에 꽂히는 한 말이 있는데 대통령의 권한은 분산하고 책임은 강화해야 된다. 예. 라고 다음 개헌론의 방향성의 얘기를 했는데 저는 만약에 그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대통령이 된다면 다음 개헌론 말고 지금부터 본인부터 예. 이렇게 해 나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스스로 대통령 자기 권한을 줄이고 분산시키고 그리고 책임 오히려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개헌론 조금 이따 좀 평가해 보고요. 우리 아까 이제 뭐 득표율 이런 얘기 조금 하지 않았습니까? 연장선상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향해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여전히 막판 단일화, 뭐 심지어는 연립정부 이런 얘기까지 등장을 하던데 이준석 이준석 후보가 그런 뭐 연립정부 구상 등등에 응해가지고 단일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저는 뭐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라고 좀 봐요. 왜냐하면 단일화를 해서 이준석 후보가 얻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선되면 연립정부. 연립정부. 근데 당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이유가 국민의힘도 말이죠. 김문수 후보가 됐다 하더라도 완전히 이제 태세를 바꿔서 태세를 전환해서 반전을 꾀하면 그래도 해볼만 해요. 그야말로 진영 대결 논리가 그때 나오죠. 51대 49다 해보자. 그동안의 김문수 후보의 태도를 바꾼다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바꾸지 않고 있어요 지금. 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태도도 그대로였고 뭐 탈당했습니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준석 후보가 가서 실익이 없다고요. 실익이 없도 만약에 실익이 없고 실리가 안 된다 하더라도 명분이 생긴다면 하겠죠. 예. 명분도 없어요. 명분이라는 거는 설령 당장 부경화가 없다 하더라도
대의 명분이 있다. 그게 명분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훗날에 정치 기약할 수 있는 건데 이건 명분도 없고 도덕 윤리 당위도 떨어지고 실리도 없고. 실도 그왜 갑니까? 그렇죠. 그건 간단한 거예요. 최진원 이거는. 원장. 네. 거의 뭐 90% 가까이 갔던데요. 그러니까 단일화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보고 굳이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면 오히려 저는 이재명 쪽으로. 쪽으로 할 가능성은 저는 오히려 있다고 봅니다. 이거 완전 발상의 전환인데요. 오히려 제가 뭐 이준석이라 하더라도 옆에 있는 참모라 하더라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오히려 좀 더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단일화하면은 두 가지인데 명분 이제 효과인데 실리인데 명분이 일단 없지 않습니까? 계엄 세력, 내란 세력이라고 하는 추측이 여전히 후보고 당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하고 손을 잡는다. 이준석 미래는 저는 없어진다고 보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효과는 뭐냐면 본인 단일화를 국민의힘과 했을 때 큰 판 대선판 흔들거나 당락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 뭐 거의 뭐 차차 속에 태풍도 안 되는 건데 예.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죠. 본인 일단 무조건 뭐 고하고 지금 나는 가장 이 대선판을 즐기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는 이준석이라고 봅니다. 근데 어떻게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 발상은 왜 나왔어요? 아니 이재명 후보 지금처럼 쪽. 예. 국민의힘에 뭐 저 누굽니까 김상욱 의원도 가고 예. 또 뭐 김용남 전 의원도 가고 국민의 사람들이 가고 그러면 뭐 허은하 전 의원도 갈지 모르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뭐 단일화의 명분 아래 연립정부 비슷하게 해서 권력이 지분 얻을 그럼 수 아예 있고 이거 제가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담인데 김문수 후보가 갈 가능성 없으니까 단일화 이재명 후보예요. 에이 무슨 그거는 말씀하세요? 이제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린 예, 건데 저는 이준석이 가면은 뭐 연립정부 공동정부 좀 명분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근데 그건 저 이재명 오히려. 후보 측에서 굳이 연립정부를 이준석 후보랑 할 이유가 있나요? 국민 대통합이라는 명분도 있고 지분을 주더라도 조금만 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재명 체제가 된다면 어느 얼마든지 이 판을 본인 예. 구도대로 예.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대권 주자나 국민의힘 주자보다 보수 인사보다는 이준석이 가장 효과적이고 구미가 당길 수 있는 카드라고 봅니다. 그럼 이준석은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그럼 만약에 단일화해서 이재명 후보가 단일화해서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있죠. 민주당의 입당은 안 하고 이것도 있죠. 민주당의 입당은 안 하고 그냥 연립정부를 한다. 그렇죠. 연립정부식으로 연정을 한다는 하면 거죠. 뭐 그런 일종의 논리적으로 이제 명분이 있죠. 저는 과거에 득이 훨씬 더 많다고 봐요. DJP 연대 같이 한다 이런 뭐 얘기죠. 비슷한 모양상이 만들어질 수 비슷한. 있죠. 장관의 명분 챙길 수도 있고 국정이 운영할 수 있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중도 보수 길을 갖는 거죠. 예. 제가 볼 때 뭐 얘기는 되는 것 같은데 얘기는 되는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고 또 제가 그렇게 그것도 말씀드려요. 제로에 가능성이 수렴한다. 높다고는 맞지 않고 그럼 아무튼 그러면 이번 시나리오가. 막판까지 완주한다 했을 때 10% 넘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못 넘길 것 같은데. 못 넘겨요? 네, 못 넘길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준석 우리나라 후보가 정치가 또 워낙 네, 양단. 그런 것도 있고 그게 기본이고요. 우선 게 첫째고 이준석 후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메시지나 캠페인이 와닿는 게 별로 없어요. 자꾸 뭔가 배제한다고요. 여가부 폐지, 뭐 20대 남성 소구한다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중도나 보수에서 이 사람 젊은 사람 괜찮네 이번에 당선 못 되더라도 한번 볼만하네. 그래야 10%가 넘는 거거든요. 네.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 게 별로 안 느껴져요. 네. 이준석 후보가 개혁적이고 보수적이고 다 좋습니다. 양쪽에 다 비판하고 다 좋은데 뭔가 임팩트나 강하게 와닿는 충격, 감동이 없다고요. 네, 예. 저도 그럼 10% 되기 어려울 겁니다. 네, 동의합니다. 지금 오늘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이준석 충분히 본인이 할 수 있는 극대치를 보여줬다고 보는 거고 지금까지 보면 절반 이상의 3분의 2 이상은 성공했다. 근데 10%를 넘으려면 방금 최상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뭔가 감동적인 뭔가를 딱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을 저도 기대하고 기다려봤는데 오늘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는 것 이제 같아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세 차례 TV 토론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 분위기 반전 생길 거다라고 이제 개혁신당은 계속 얘기하거든요. 예, 토론에 나가니까 조금 이제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데 10% 넘는다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지금 요새 나오는 거 보니까 대개 7, 6 뭐 이렇게 나오는 8 거예요. 뭐 8까지 그 나오고 사이. 예, 하더라고요. 예. 대체로. 거기서 2, 3% 나오면 되긴 되는데 토론에서 그렇게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을까? 그게 양쪽이 틈바구니 껴있는 상황에서 네, 모두 까기로 할 때 한계가 있지 않을까? 예, 저 TV 토론에서 이재명 김문수 대결이 궁금한 게 아니라 이재명 이준석의 어떤 메시지 화법 스피치 이런 부분에 과연 누가 더 좀 돋보이는지 이게 좀 상당히 좀 관전 포인트. 이재명, 이준석뿐 아니라 또 이준석, 김문수. 그렇죠. 이준석 후보는 양쪽 다 비판할 양쪽 다 거잖아요. 비판하고 나올 테니까. 뭐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을 상대로 어느 정도로 그 이준석의 대권 주자로서의
미래 지도자감으로서 역량을 보여줄지 글쎄 말이죠. 좀 예. 그러니까 이재수 후보가 의외로 이재명 후보보다 김문수 후보를 비판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네, 제가 높죠. 보기에는. 왜냐하면 네. 보수표를 자기가 받아야 받아와야 되니까. 되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전 그쪽으로 더 스탠스를 맞출 것 같아요. 이재수 그러니까요. 후보가 좀, 예. 그 아마도 계속해서 집요하게 김문수 후보한테 계엄에 대해서 그렇죠. 여전히 꼿꼿이 사고 안 하느냐. 뭐 그러면 그 물을 막 수 그럴 있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선 들어와서 이 김문수 후보가 태도를 바꿨다면 그런 질문을 할 명분이 사라지는데 예. 바꾸지 않았거든요. 애매하죠. 애매한 상황이라서 아주 어정쩡한 상황이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공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왜 그 김문수를 세게 공격할 수밖에 없냐면요. 그래야 김문수를 흔들어야 거기는 흔들리는 표들이 본인에게 넘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요. 가능성이 그러니까 없기 표가 때문 갈라지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차피 이번 첫 TV 토론도 결국은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였던 어떤 계엄 심판론이 다시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근데 봅니다. 오늘 주제는 경제 경제죠. 분야니까 뭐 그쪽 얘기가 많이 나오진 나오진 않을 수도 않겠죠. 있습니다만 네, 아무튼 예. 뭐 안 나올 수는 안 나올 수 없겠죠. 없죠. 나올 수 자, 그건 그렇고 아까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오늘 개헌론을 공식화해서 이렇게 띄웠어요. 아마도 그것도 TV 토론은 의식했을 거예요. TV 토론 그렇겠죠. 벌어지면 모든 후보들은 다 개헌론 얘기하는데 왜 당신 얘기 안 하느냐? 뭐 얘기 나올 네. 테니까. 그리고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한다. 총리는 국회가 추천하도록 한다. 그리고 권력기관장이나 중립기관장들은 국회가 동의하도록 한다 등등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을 상당히 여러 가지 국회 쪽으로 넘기는 그런 안을 내놨고요. 네. 그리고 이제 4년 연임제라고 하는 거 중간평가 형식을 통해서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거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가지고 국민 통합에 좀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거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권 신장 등등도 더 논의해야 한다라는 그 전제도 있습니다만 뭐 5.18 정신도 분명히 있었고 어떻게들 평가하십니까? 뭐 다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대충 다 합의된 얘기들이죠. 다 합의된 얘기들. 어. 특별히 여기 대해서 뭐 저기 진영에 따라서 뭐 공격하거나 비난할 건 전혀 없다고 보고 국회 추천 총리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만 예. 여전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동안 현재 우리나라 국회 국무총리가 국회 임명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완전히 그 헌법 86조에 있는 내각 통할이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라가 된다면 책임 총리 정도의 지위를 인정할 수가 있죠. 그 의미가 있는 건데 저는 이제 항상 이 개헌 얘기 나올 때마다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왜 대통령제를 전제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여전히 좋아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알긴 아는데 그게 항상 아쉬운 거예요. 예. 이 대통령들이 불행하기 때문에 자꾸 권력구조 변경 얘기가 나오고 87 체제의 어떤 보완 얘기가 나오는 건데 대통령제를 상수로 두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워낙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내각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데 예.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정치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내각제기도 한 번쯤 나와서 이걸 좀 국민적인 토론을 한번 붙여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토론 그동안 많이 많이 했는데 하겠는데도 역시 계속 대통령 대통령제로 가요. 그거는 이제 저 대통령제의 기본은 그냥 갖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거는 너무 어려운 말씀 같아요. 70년 동안 구도왔는데 저는 여러 번 이제 권력구조 개편 토론 갔지만 팽팽하게 전문가들도 맞서고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나마 대통령이 중심으로 하고 보완하고 고치고 수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번 오늘 내세운 안은 솔직히 전반적으로 저는 많이 동감을 합니다. 제가 감사원의 독립성이나 많은 부분들을 제가 이제 주장했던 제 개인적인 이제 소견하고 비슷해서 예, 예. 바람직하다라는데 예. 다만 아무리 민주당이 제시한 이 안이 옳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하고는 상당히 아니냐라도 상당 부분 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안을 내놓자마자 지금 국민의힘은 전반적으로 지금 비판적인 견해를 이미 내놨어요. 보면 뭐 의회 권력을 너무 뭐 비대하게 강화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적인 건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여야 협치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면 또 다른 과거 윤석열 정부처럼 똑같이 예. 여야 협치가 최대 화두인 거죠. 이 개헌하면 결국 국민투표는 하긴 하지만은 네. 그 전에 어느 정도 야당의 그러니까 혹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느냐. 그래야죠. 예, 당연히.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개헌이 이게 무슨 탄핵처럼 무조건 의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건 아니고 못하죠. 이건 절대로 여야 합의해야 돼요. 이건 예. 100% 해야 됩니다. 의석까지만 될 게 전혀 아닌 거니까. 그게 100%요? 아니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죠. 됩니까? 이거 딴 게 이걸 그냥 200석으로 밀어붙인다. 네. 그렇게 해서는 국민 투표에서 안 될 수가 있다고. 뭐 최창일 교수가 내각제 언급하신 김에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저도 조금만 첨언을 해보면 지금 전 세계 정치에서 민주주의를 좀 하는 나라들이 한미일하고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다음에 유럽 국가 그렇죠. 대략 그 정도로 보자고요. 그러면
유럽 국가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전부 다당제와 내각제가 기본 모습이에요. 기본이죠. 그런데 보세요. 참 특이하게도 한미일 세 나라만 보수 양당제의 대통령제 비슷해요. 일본은 내각제이긴 내각제이긴 하지만 하죠. 보수 양당제이면서 한 당이 장기 집권을 하니까 거의 대통령제식이에요. 그렇죠. 이게 미국으로부터 시작돼서 일본과 한국 연결되는 한미일 정치 역사의 어떤 그 특별함이랄까? 그렇죠. 그 특별함이 관철되는 이상한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보편적인 내가 말한 유럽 전반 그다음에 그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이 보편적 민주주의가 가는 길과 좀 다르죠.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말씀 나왔으니까 이게 로버트 다리슨 그 미국 정치 헌법이라는 책이 예. 있지 않습니까? 하우 디모크라티 뭐 민주주의가 안 좋다 이런 얘기인데 미국의 민주주의가 거기서 로버트 다리 얘기하는 게 바로 똑같은 얘기예요. 다 선진국도 내각제다 네.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미국의 전 이 압도적 영향력 하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고 정부가 수립됐지 않습니까? 예. 그 영향이에요. 결국. 그러니까요. 네, 결국 그겁니다. 그리고 이공화국이 내각제 해봤는데 그게 구테타에서 허무하게 무너졌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 내각제에 대한 추억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가 또 있고 그다음 정당 정치에 대한 불신이고 정당이 이거 강하니까. 지금 양당제도 못하는데 당신도 주제에 무슨 내각제야 뭐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문화와 역사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이란 우리나라에서 유교적인 옛날부터 관심했던 그런 가부장적인 예. 게 암암리에 남아 있고 거기다가 우리가 정치를 다 배우고 도입하고 한 게 사실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양적인 거 미국적인 이게 앞에 하면 아까처럼 대통령 중심지 하에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게 그나마 저는 어느 정도 이게 아무튼 불가피하지 않나. 그 이런저런 요인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내각제 싫어하고 싫어하더라고요. 비례대표 늘려야 다당제가 되는데 그거 싫어하고 싫어하고. 중대선거구제 싫어하고 글쎄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정치 개혁이 이게 말로만 이렇게 어려워지는 하는데 거죠, 안 되는 우리는. 거예요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 민주당은 이제 거듭해서 대법원장 뭐 특검법도 내고 뭐 청문회 나와라 그런데 다 나오진 않았지만 그다음에 뭐 대통령 되면 재판 안 받는 그 재판 진행 안 하는 법 만들겠다고 그러고 대법관수 왕창 들리는 네. 법 만들겠다고 하고 뭐 이런 등등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 봐라 이제 행정 권력까지 가지면 사법부도 다 장악하려고 한다 이런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런 비판 받을만 해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지금 저렇게까지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요. 지금 우리가 아까도 너무 전제를 하는 것 같아서 약간 민망했는데 뭐 어느 쪽이 이길 것 같다는 식의. 너무 저렇게 물론 사법부가 이번에 상당히 정치 개입했다는 오해를 받을 만 했었습니다. 충분히 하다 하더라도 지금 재판 중지를 내용을 하는 형소법 개정안이라든지 그리고 대법관 증언도 그렇고 또 사부제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헌법 소원 같은 거 예, 대법원 예. 판결 이런 것들도 헌재에서 뭐 동의를 한다고 합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법안들이 너무 이재명 전 대표 개인이 위한 거 아닌가라는 비판이 좀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위인설법이라는 비판 나올 만해요. 그런 법안 하나하나를 두고 볼 때는 충분히 논리적으로 타당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법안이 나온 시기와 또 맥락과 배경이 중요한 거거든요. 좀 그러면서 볼 때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 예. 굳이 무슨 뭐 제도적 자제 뭐 이런 식상한 말 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조금 그 민주당이 유념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도 이제 민주당이 그렇다면 왜 그런 무리수를 강행하느냐인데 사실은 이제 과거에 문재인 정부와 또 다르게 나름대로 이재명 스타일 새로운 어떻게 보면 민주당 스타일의 한번 정치 국정 운영을 해보고 싶다는 그런 의욕 의지 이게 엄청나게 분출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소 무리를 하더라도 이걸 무리봅시다. 지금부터 왜 지금 여론조사 쭉 나타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도 후보나 정당 중도층의 지지율 아무 변동 없다. 이거는 그래도 상당수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을 믿고 밀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남은 한 2주 동안 보면요. 과거 대선을 보면 큰 판을 흔드는 변수는 한 3개입니다. 이제 사람들께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북풍. 뭐 북한이 어쩌고저쩌고 했던 거. 두 번째로는 막판 극적인 단일화. 아니면 세 번째는 후보의 어떤 치명적인 자충수. 이 3가지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3가지의 큰 대형 변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미 큰 판은 다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또 인수위 기간도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바로 취임하기 때문에 이미 지금부터
새로운 국정의 어떤 방향성 틀 이걸 준비하고 박차를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국정원이라고 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여러 가지 법안을 예. 특히 사법부를 전부 집중적으로 겨냥한.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왜냐하면 이게 정권이라는 게 처음에 한의문 기관이 있는데 처음에 잘 나갈 겁니다. 통합도 하고 저쪽 인사도 쓰고 이럴 텐데 권력의 속성이 있어요. 근데 보수는 잔뜩 지금 움츠리고 지금 이제 뭔가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 되면 거기다 이 단점을 찾아내려는데 이게 이런 게 나중에 하나의 그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렇게 갈 이유가 없다고요. 정말 국정원을 잘하고 통합을 하고 이러려면 이렇게 이건 나중에 할 수 있어요. 이건. 근데 너무 이거 선거 기간 중에 자꾸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게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당이 알아서 하리라고 얘기하는 예. 그게 아니죠. 이재명 후보가 다 하는 일이죠. 후보인데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근데 좀 자제할 필요 있어요. 제가. 너무 재미난 게요. 예. 그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됐을 때 오히려 걱정이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똑같이 지금 대선 공약을 10대 공약을 내서 근데 둘 다 공통적으로 있는 게 사법개혁이거든요. 사법부를 손보겠다. 이게 둘 다 공통적으로 있어요. 근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게 민주당 이재명은 대법원을 주로 손보겠다. 라는 거고 국힘당은요 헌법재판소하고 공수처 손보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반대요. 각자가 서로 이제 각자가 타겟하는 게 다른 자기 거예요. 정치적 이해관계가 예. 몰려 있기 때문에 사실 누가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민주당이 집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 개변을 주장하는 거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비판의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이거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아니 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며칠 만에 하고 고등법원에서 바로 재판 날짜 잡고 요 국면이라면 이해해요. 예, 글쎄요. 그 국면에서는 어라 이러면은 이게 대선 투표일 전에 확정 지어버리는 거 아니야라는 위기 의식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여론의 동향 그다음에 법관들의 어떤 동향 감안해갖고선 재판이 일단 다 연기가 됐잖아요. 근데도 계속 이렇게 밀어붙인다? 그거는 뭐 민주당의 그 일각에서 지나치게 그 강성 관행에 의한 행동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밖에 불가능한. 그럼요. 그렇죠. 그거 이런 걸 자제해야지 정권이 성공할 수 있어요. 이런 거에서 자꾸 이제 무리수를 두다 보면은 이게 자꾸 또 왜냐하면 이 정권이 진행되다 보면 경제가 쉽지 않을 거라고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자존심 둘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예상컨대는 이렇게 화두는 다 그건 던져놓되 안할 거예요 아마. 집권하고 만약에 당선된다면 집권하고 뭐 금년 국회에서 법안을 확 밀어붙인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거예요, 아마 한 가지 정도 한두 한두 가지 정도를 논의 끝에 해볼 가능성은 모르겠어요. 제가 봐도 이거 다 하지 않을 겁니다. 정권이 그런 부담을 안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요. 초반부터. 그리고 지금은 대선판이라 정신이 없지. 이게 이제 6월 4일 이후면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이 야당이 되면 또 이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이제 당연하죠. 저항하고 반발하면 또 국정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그 내부 수위 조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예. 자꾸 이재명 포비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주위에서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는 좀 이렇게 좀 톤다운을 시키고 자제시키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6월 3일 대선 끝나고 4일부터 일하게 될 대통령 누군지 모르지만 뭐 며칠 안에 G7 회담도 벌써 가야 된다고 그러고 7월까지는 미국하고 통상협상 마무리해야 된다고 그러고 뭐 할 일이 태산이에요. 이런 법안 할 때가 아니죠 지금. 자, 이 정도 할까요? 직진본능 직설하고였습니다.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유진이 부르는 숨어 우는 바람소리. 그래서 잘 모르던 노래인데 한번 같이 들어보고요. 전 다음 주말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